네,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정치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전도 이미 중반을 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결과를 공표할 수 없게 되는데요. 각 당과 후보들은 막판 기세 싸움에 치열한 모습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각 후보들의 모습을 고석승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안에 가득 차 있는 거, 네 안에 가득 차 있는 거.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 맞아본 자의 두려움 말이다. 그걸 날려보내야 돼. 싸움도 심리전이야. 뭘 원하는지 읽을 줄 알아야 돼. 자, 갑자기 무슨 싸움 타령이냐? 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선거도 일종의 대결이죠. 자, 뭐 패배의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 내가 이길 수 있다. 바로 이런 이 선거도 심리가 중요합니다. 자, 특히 오늘은 이번 선거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총선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데다 내일부터는 새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명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까지 나온 분위기, 여론, 기세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야 모두 승리의 기운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기세전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의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넘겨서 개혁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지금 다져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좀 더 원활하게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말에 실시된 총선에서 그게 6번 있었어요. 6번 있었는 중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는 여당이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확실한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다 합니다. 자, 국회의석 300석을 뚝 잘라서 절반은 민주당, 절반은 통합당이 가져가는 것도 아닐 텐데 너도 나도 우리가 과반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이유는 남은 일주일간의 기세를 몰아 승리하겠다는 의미겠죠. 싸움은 심리전이니까요. 자, 후보들도 더 바빠졌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선거전이 한창입니다. 자, 오늘은 주요 격전지 후보들 어떻게 유세를 하고 있는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동작을입니다. 민주당 이수진 후보와 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맞붙은 곳이죠. 경쟁이 아주 치열한 곳인데요. 자, 두 사람 간의 감성 브이로그 대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수진 후보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힘든 사람 더 힘들게 보다 더 힘들게 오셨어요. 기호 2번. 나경원입니다. 기호 2번에 2번. 안녕하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찍 어디 다녀오세요? 자, 이 동작을 지역 못지않게 서울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광진을입니다. 전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전 서울시장 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자, 선거전에 빠지지 않는 게 가족 유세인데요. 광진을에서도 가족 선거전 경쟁이 한창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멋진 사랑을 한번 해보겠다. 어허. 이게 첫 번째 꿈이었고요. 예. 두 번째 꿈은 어쨌든 나는 가난하든 어쨌든 시를 쓰며 살겠다. 네. 이게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네. 이걸 동시에 이루어진 사람이 고민정 씨고요. 고민정 씨는 시를 쓰는 내가 세상에서 훔친 유일한 시다. 뭐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건전한 보수를 국회에 심어 균형과 견제 속에 대한민국을 바로 설 수 있게 할까요? 언제 벅찬 꿈을 안고 자부심 느끼게 하는 광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기호 2번 오세훈, 저희 아버지를 믿고 지지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은 뭐니 해도 종로입니다. 전직 총리이자 여야의 대선 주자 간 대결이라 관심이 큰데요. 두 사람의 특기가 발휘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낙연 후보는 성대모사를 선보였는데요. 누구 목소리를 따라한 건지 한번 맞춰보시죠. 교도소에 있는 집사람이 면회를 왔어요. 제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남편 살려주시오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오시오 그래서 많이 서운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 성대모사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정답은요. 김대중 대통령의 유머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의 성대모사까지 조금 흉내를 내고 네, 정답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황교안 후보는요, 유세를 하다가 즉석에서 악기 연주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자, 네, 색소폰 연주를 선보였군요. 자, 황교안 후보가 나름 잘 다루는 악기라고 하네요. 사실 색소폰은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검사 시절에 흠뻑 빠졌던 악기입니다. 자, 이 후보 간 유세 경쟁, 선거전 경쟁, 홍보 경쟁 잠깐 살펴봤습니다. 총선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립니다. 예, 총선 소식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서 후보들은 앞서 고반장이 한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사실 자신을 제대로 보여줬다가 낭패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막말들인데요. 오늘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의 막말이 거센 논란이 됐고 미래통합당은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조희 신반장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통합당이 오늘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명 원인 또 막말 논란 때문입니다. 차명진 후보는 지난 6일 녹화에 오늘 방송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차 후보는 한 인터넷 언론 등이 보도한 내용을 거론하면서 제가 여기서 지금 전해드리기도 좀 그런데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세월호 유가족 등이 문란한 행위를 했다라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주장을 내놨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차명진 후보의 발언을 보고받고 공직 후보자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면서 방송 전에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저도 오늘 오후에 방송 토론회에서 차 후보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설마 했더니 잠시 뒤에 기사에 나왔고 실제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뭐 몇몇 언론 등에 다 보도가 돼서 방송 중에 차마 전하기도 힘든 말을 했는데요. 차 후보의 이 막말, 특히 세월호 관련된 막말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명진 후보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쪄먹고 등의 글을 올려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은 중앙윤리위를 열어서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에서는 이 차 후보와 통합당을 비판하는 논평이 잇따라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 차명진 후보는 당초에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면서 이걸 알고도 공천을 준 황교안 대표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고 주장했고요. 정의당은 공천장을 건네는 순간부터 그간 차명진 후보가 내뱉었던 숱한 세월호 유족 모독 행위들에 대해서 통합당이 면죄부를 준 것이니 이 제명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차명진 후보는 원래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보좌관이었고 그 다음에 재선 의원인데 극우 유튜브를 출연을 자주 하면서 막말이 논란이 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공천을 이번에 받아서 좀 의아했었는데 결국 막말이 드러났고 제명당하게 됐습니다. 자, 어제도 막말이 있었죠. 미래통합당 후보 김대우 후보가 이제 뭐 30, 40대를 비하했다는 표현이 있었고 또 어르신들을 폄훼했다라는 발언도 나왔었는데 김대우 후보도 제명하기로 했다고요? 네, 김대우 후보가요. 지난 6일이었죠. 선대위 회의에서 30대, 40대는 논리가 없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해서 이 30, 40대 세대 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후보자 토론회 자리에서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라는 발언을 해서 뭐 노인 그리고 장애인을 동시에 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죠. 어제 통합당 지도부가 제명 결정을 내렸는데 오늘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확정지었습니다. 김대우 후보 입장은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오늘 통합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대우 후보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도 절차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총선을 완주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인 폄하는커녕 노인 공경과 배려 발언이었다. 나이 들어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 모멸감을 느낄 만한 일이냐라고 주장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3040 세대 무지 발언과 관련해서는 많은 30대, 40대에게 상처를 준 측면이 분명히 있다. 사과하고 자숙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통합당이 이 막말 논란이 나오자마자 빠르게 사실 제명 결정을 내린 건데
그만큼 이 막말 하나하나가 선거 판세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아시다시피 총선에서 최대 승부처인 곳은 뭐 수도권이죠. 이 수도권은 박빙인 곳이 상당수인데 수도권 공교롭게도 수도권에 있는 두 후보가 뭐 연달아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총선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대로 두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뭐 강원이나 충청권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제명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네, 김대호 후보도 그렇고 차명진 후보도 그렇고 제명이 되면 당에서는 일단 제명을 하고요. 그러면 후보에 등록이 됐고 이미 투표 용지도 인쇄에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실제 투표에서는? 일단 당에서 제명이 되면 후보 등록 자체가 당적 이탈을 이유로 무효가 됩니다. 자, 김대호 후보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요. 통합당은 관악 갑의 후보를 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뭐 이미 후보 등록이 끝난 만큼 김대호 후보의 무소속 출마 역시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용지 인쇄가 이미 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대호 후보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남게 됩니다. 다만 투표소 앞에는 뭐 당적을 이탈했다라는 이유를 붙여서 이제 후보에 없다라는 공지는 하게 되지만 투표용지 자체에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다가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투표를 하더라도 그 표는 무효 처리가 되고요. 하지만 김대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대호 후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으로 완주할 수 있고 완주하려고 한다. 여전히 기호 2번 통합당 후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김대호 후보 주장이고 법적으로는 당의 공천 과정을 통해서 당 후보로 나왔었기 때문에 당 후보로 후보 등록이 됐기 때문에 당적을 제명당하면 이제 후보 등록이 취소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제1야당이기 때문에 후보에서 빠지면 그 지역구에서는 이제 어떤 후보들이 경쟁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 서울 관악 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 민주당은 유기용 후보, 또 민생당의 이승환 후보 등이 있고요. 또 이 현역 의원이죠. 김성식 의원도 현재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한 상태입니다. 또 지금 이 차명진 후보가 논란이 된 이 부천병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민주당에선 김상희 후보 그리고 또 정의당 신현자 후보 등이 출마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명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들의 투표는 무효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정치부에서는 계속해서 권역별로 판세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청과 강원 지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충청은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데 충청 표심이 어떨지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충청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중원으로 불립니다. 구토의 중심에 위치한 데다 정치적으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역대 총선 결과를 보면 이런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17대부터 19대 총선까지 열린우리당, 자유선진당, 그리고 새누리당을 손을 차례로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선거구를 반분했습니다. 새누리당이 17곳, 14곳, 민주당이 13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이번 총선 판세는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우세를 점치는 지역구 숫자입니다. 전체 28곳 가운데 민주당은 18곳, 그리고 통합당은 16곳에서 우위를 주장했습니다. 두 당의 주장을 단순 합산하면 34곳입니다. 전체 지역구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양당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충청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 충남 공주 청양 부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제1야당 원내대표 출신 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수현 후보가 43.8%, 정진석 후보가 37.6%입니다. 오차범위 아닙니다. 두 사람은 지난 총선 때도 맞붙었는데요. 당시에는 정진석 후보가 3.1%포인트 차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는 공주와 청양, 부여 모두 민주당이 기초단체장을 석권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지역은 충북 흥덕입니다. 장관 출신인 민주당 도종환 후보와 도지사와 원내대표를 지낸 통합당 정우택 후보가 경쟁 중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종환 후보가 42.8%, 정우택 후보가 39.2%입니다. 무소속 김양희 후보는 6.2%를 얻었는데요. 보수 단일화가 필요하다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에 변수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북한 미사일 공방까지 불거졌습니다. 미사일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38번이나 쐈어요.
평화의 물꼬를 튼 게 아니라 미사일 물꼬를 튼 게 아닌가. 40대 들여오는 거 이미 이명박 정부 전 정부부터 결정된 거라서 들여와야 돼요. 이거에 대한 반발이에요. 미사일을 38발 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더 많이 쏘고 있습니다. 네, 충북 지역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도 후보가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했다며 비난声明을 냈습니다. 진보 진영에겐 TK 지역만큼 험지로 꼽히는 곳 바로 강원입니다. 19대 총선에선 새누리당이 의석을 싹쓸이했고 지난 20대 총선 때도 전체 8석 가운데 7석을 가져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석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각 당이 내놓은 예상 판세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곳, 미래통합당이 4곳입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지역은 바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입니다. 서울시장, 비서시장 출신인 민주당 허영 후보와 검사 출신 재선 의원인 통합당 김진태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허영 후보가 45%, 김진태 후보가 38.1%입니다. 오차범위 아닙니다. 두 사람은 지난 총선 때도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4.6%포인트 차로 김진태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번 선거전에서 김진태 후보는 삼선 중진론을, 허영 후보는 초심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선, 재선, 삼선 이게 차이가 있어서요. 뭐 얘기하려고 해도 위에 그 다선 고참들이 좀 자네는 좀 가만히 있게 이러면은 말도 못 꺼내는 게 이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민주당 초선은 거수기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제가 그걸 보아왔습니다. 금태섭처럼 되거든요. 시민들이 제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심을 지켜라 라는 말입니다. 저는 시민들이 부끄러워하는 삼선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춘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삼선 더 이상 하면 또 춘천 어떤 망신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춘천의 김진태 후보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초선 재선은 잘 할 말을 못한다. 3선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나를 뽑아달라는 건데 김진태 후보는 친박 중에서도 강성으로 꼽혔고 할 말을 다 해왔잖아요, 사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당대표 선거에까지 도전을 했던 뭐 인물이기도 하죠.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친박 강성으로 꼽히다 보니까 뭐 관련된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김진태 후보는 태극기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친박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성 후보로 통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향해 빨갱이라는 표현을 했다가 춘천 지역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었고 이 지역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른바 강성 친박계의 존립이 걸려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잠깐 속보를 하나 볼까요? 앞서 이제 고석승 반장이 누구죠? 차명진 후보의 막말 등을 얘기를 했었는데 김종인 통합당 선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조금 전 새로 들어온 소식인데요.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내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이 막말 논란 등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소식은 추후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만큼 막말에 대해서 통합당 지도부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서 미리 그런 후보들을 잘 갈랐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도권부터 잭별 판세를 쭉 살펴봤는데요. 최정혁 반장, 제주는 어떻습니까? 네, 제주에는 모두 3석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17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4번 연속 민주당이 3석 모두 가져갔는데요. 자,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당이 분석과 판세도 비슷한데요. 자, 민주당은 3곳에서 모두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경합한 곳 13곳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거죠? 네, 내일부터 이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 기간 동안 공개하는 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부터 여론조사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고 여론조사는 하지만
공표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가능하지만 그 결과를 바깥으로 발표하는 게 금지가 되는 겁니다. 보통 각 당에서는 이 선거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에도 여론조사를 계속 실시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공개용 여론조사는 실시를 해도 되는 겁니다. 예, 소위 말하는 깜깜이 선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간에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인데요. 앞서 고반장이 언급하기도 했지만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선거에 참가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계속 돌립니다. 이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는 없지만이라고 전제를 깐 뒤에 민심이 바뀌었다. 지지율 차를 거의 따라잡았다. 골든 크로스가 이뤄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 결과도 아마 다 아실 텐데 그런데 대선 하루 전까지도 각 당에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일 연휴 주말 중에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 이미. 예, 그래서 내일 이제 승리할 일만 남았다. 지난주부터 새로운 정기를 마련해서 여러 후보들 중에 단연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SNS상에선 아예 가짜 뉴스가 돌기도 했는데요. 이런 근거 없는 아전인수식 해석 때문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되래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선거일 이틀 전까지는 여론조사 공표를 가능하도록 하자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앞서 지난 선거에서 있었던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각 정당에서 어떻게 아전인수해서 얘기를 하는지 주익신 반장이 잘 사례를 봤는데요. 실제 요즘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거 없는 얘기들이 더 돌 위험이 커 보입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여론조사 공표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선거 전 이틀 동안만 금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6일인데 왜 6일을 하는지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이른바 이제 깜깜이 기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부장 혹시 밴드웨건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죠. 예. 무슨 뜻인지도 아시죠? 밴드웨건은 포장마차 이런 거 아닌가요? 예. 언더독 효과. 예. 제가 설명을 제가 영어로 된 효과들은 잘 모르지만 언더독은 이제 탑독과 반대말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설명을 좀 쉽게 드리면요. 이 밴드웨건 효과라는 거 한마디로 편승 효과라는 겁니다. 한쪽에 좀 이렇게 선호하는 그게 있으면 사람들 심리가 그쪽으로 쏠린다는 거고요. 반대로 저 후보는 좀 밀린다, 불쌍하니까 찍어주자 이런 효과가 또 반대의 언더독 효과입니다. 이 양측의 심리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해칠까 봐 공표 금지 기간이라는 걸 두는 건데요. 사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유권자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합리적으로 취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선진적 시민 의식이 있다고 보고 이런 공표 기간 자체를 따로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봤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민 의식 굉장히 높아졌죠. 이 총선이 끝난 뒤에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밴드웨건 효과나 언더독 효과는 사실은 반대되는 효과잖아요. 반대되는 효과인데 어쨌든 두 반대되는 효과를 우려해서 깜깜이 기간을 뒀다.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해보죠. 선거를 앞두고 이제 후보들이 아무래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려면 인지도도 더 높여야 되잖아요. 유권자들의 눈을 좀 맞춰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고 일부 스타들의 이미지를 선거에 과도하게 활용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저도 신반장처럼 부장한테 하나 좀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마미손 아세요? 예, 그건 확실히 알고 있죠. 저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 하실 때? 예. 네. 아무튼 고무장갑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고무장갑이 아니라 이 빨간 복면을 쓰고 활용하는 유명 래퍼입니다. 자, 오늘 마미손 소속사가 이 당사의 동의 없이 마미손의 이미지나 이 저작물을 정치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진 지금 보신 것처럼 화면을 저렇게 마미손의 트레이드 마크죠. 빨간 복면을 쓴 모습으로 선거 현수막과 홍보물을 만든 겁니다. 적힌 글 내용도 마미손의 소년 점프란 곡의 가사를 따온 걸로 보입니다. 마미손이 일단 이름은 그 고무장갑 브랜드에서 따왔겠죠. 물론 예전에 장기자랑 같은 데 가보면 마미손을 얼굴에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어떤 이름을 딴 래퍼도 있군요. 예. 다들 저는 물어볼 지금 대사가 아닌데 다들 물어보니까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요,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물어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물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직통령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건 알죠. 예.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예. 직장인들의 대통령.
맞습니다. 펭수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펭수 저는 펭수를 이야기인데. 깊이 탐구한 적도 있어요. 아, 제가 저도 네. 그 방송 봤습니다. 예, 예. 감명 깊게 봤는데. 뭐 그렇게 깊게는 아닌데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이 펭수도요, 억지로 지금 선거 전에 끌려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렇게 길거리에 펭수 인형을 가져다 놓고 함께 선거 운동을 펼친 겁니다. 자, EBS 측은 사전에 합의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펭수가 선거 운동에 사용되는 걸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펭수는 이 선관위에서 선거 참여 동료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홍준표 후보가 웹툰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 박세로이를 패러디해서 홍보에 사용했다 이렇게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조광진 작가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조 작가는 저작권자로서 이태원 클라스가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띠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앞서 이제 펭수 인형, 그 잠깐 다시 그림을 보도록 할까요? 보면은 마치 저렇게 있으면 펭수가 저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뭐 탈은 어쨌든 똑같은 걸 가지고 썼는데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 원래 펭수 캐릭터에는 얼굴에 분홍색 볼터치가 없거든요. 근데 저게 미래통합당을 상징하는 색 때문인지 예. 볼에 저 분홍색을 좀 칠해 놓았는데요. 역시 사실 예리하네요. 저것도 저작권에 따지면 예. 이제 원작에서 조금 더 뭐 훼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건 역시 또 문제 제기를 하면 또 뭐 어떤 뭐 법적인 조치가 취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EBS 측에서는 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마치 펭수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지난해 가장 인기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어쨌든 펭수 아닙니까? 이거 상당히 위험한. 죄송합니다. 괜찮았어요.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시민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가족 덕을 보려는 분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 연예인 가족은 한마디로 천군만마인데요. 민주당 최재성 후보와 통합당 지상욱 후보가 대표적입니다. 최재성 후보의 아들은 가수 최낙타 씨인데, 보자 뭐 이쯤 되면 감이 오시죠? 예? 최낙타 씨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낙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때 들어보고 처음 들어보는데, 이건 낙타 씨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사람 이름인 거죠?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예. 고막 남친이라는 별명으로 되게 유명한 분인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힐링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상욱 후보는 부인이 배우 심은하 씨입니다. 부장도 마지막 승부는 보셨죠? 예, 이건 심은하 아시죠? 씨는 잘 알고 있죠. 예. 8월의 크리스마스. 예, 심은하 씨의 유세 활동을 담은 그 너튜브 동영상에도 마스크에 가려져 있어도 미모가 여전하다, 조용한 내조가 돋보인다 이런 댓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예인 가족이 있으면 선거 때 늘 연예인 가족들이 도와주곤 했죠.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 덕을 보려는 분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분인데요. 바로 문희상 의장입니다. 아들인 문석균 후보와 레몬을 먹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레몬 챌린지 캠페인의 일환이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주고받은 멘트가 눈길을 끕니다. 직접 보시죠. 아들 정치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하실 망정 아빠 찬스다고 괴롭히신 저희 아버지를 지목하겠습니다. 제 아들 문석균의 지목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애비를 먹이기 위해서 어쨌든 선거전에 있어서는 아빠 찬스를 제대로 쓴 듯합니다. 그렇군요. 아빠 찬스를 안 쓰겠다고 했지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서 사실 아이러니하게 도움을 받으려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지금 각 반장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못할 줄 아는데 저는 대표이사가 물어본 어떠한 질문에도 답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 레몬 챌린지를 왜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처음 봤습니다. 레몬 챌린저를. 예. 그래서 뭐 먹고 싶어서 했겠죠. 제가 뭘 압니까, 솔직히. 예, 코로나19를 극복하자라는 취지인데 이게 레몬을 먹고 면역력을 키우자. 그리고 이제 그 챌린지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뭐 19만 원씩 기부를 하자 뭐 이런 내용도 같이 담고 왜 있습니다. 19만 원인지는 아십니까? 코로나19니까 19만 원이잖아요. 아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연기됐던 회식은 무한정 연기되는 걸로 조금 전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각국을 상대로 입국 제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
사증 면제 또 무사증 입국을 해왔었는데 그런 나라들에서 앞으로는 잠정 중단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소식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최종혁 반장. 네, 뭐 아시겠지만 정부가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2주간 의무격리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 방역 당국의 역량이 한계에 달했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특히 최근 신규 확진자 가운데 절반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자, 이에 따라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들어보시죠. 개방성에 근거하는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효 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예, 먼저 빗장을 건 국가에게 우리도 빗장을 걸겠다. 사실 이건 맞다고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모두 148개국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들 국가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에 한해서만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아예 금지하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비자 없이 안 들어왔던 나라들 이제는 비자를 받고 들어와라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들어오기가 어려워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정부가 금지보다는 좀 흐름을 통제한다 이런 원칙하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로 입국 제한을 취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초기에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을 때 개방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입국을 유지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해외 유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졌고 따라서 무게추가 상호주의로 옮겨갔습니다. 지난달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제도를 중단하니까 일본에 한해서 상호주의를 내세워서 맞대응을 한 바가 있었고 같은 논리를 더 많은 국가에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 겁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입국자 그중에 외국인들의 수가 좀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한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으면서 비자 면제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한국에 오는 외국인의 규모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내국인인 70%가 넘고요. 나머지 30% 정도가 외국인인 상황인데요. 정부는 다만 이 기업인 등 한국을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목적이 있다면 비자 발급 절차를 통해서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청와대에서 있었던 4차 비상경제 대책회의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 56조 원인가요? 이걸 추가 투입하기로 했죠? 네, 먼저 이 수출 활력 그리고 내수 살리기, 스타트업 지원 방안 등 3가지 대책이 논의가 됐는데요. 정부는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로 공급을 해서 수출 기업들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 그리고 보증을 만기 연장에 지원을 하고요. 긴급 자금도 선제적으로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1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 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앞장을 서서 선결제, 선구매를 통해서 내수 수요를 만들어내고 민간에서 시작된 이른바 착한 소비 운동은 세제 혜택을 통해서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또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해선 2조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요, 우리가 먼저 코로나19를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의 시기도 먼저 온다라면서 그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듯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춰서 한국형 수출 모델을 적극 개발해서 확산해 나갈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서 조금 더 들어보시죠. 공장들이 대부분 정상 가동되면서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라는 인식이 세계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위상을 살려 핵심 기업의 국내 유턴, 투자 유치, 글로벌 M&A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각국이 해외에 있는 생산 기지를 다시 안으로, 그러니까 본국으로 오도록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의료 시스템이나 방역이 안전한 나라라는 게 세계적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갔던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좀 많이 일자리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를 해보죠. 지금 가게나 기업들이 다들 빚으로 버틴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3월 은행 대출이 역대 최대로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우선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9조 6천억 원 증가해서 지난달에 이어 역대 최대 증가액을 경신을 했습니다. 또 기타 대출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건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직장인 신용대출 이런 것들인 건데 3조 3천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 가계가 생계 압박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놓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한국은행은 빚을 내서 투자하려는 이른바 빚투도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한은은 이 3월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이 11조 9천억 원이 늘었다고 봤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하락하자 이 빚을 내서 저가 매수에 나선 개인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네, 기업 대출은 증가세가 더 가파른데요. 지난달 은행 기업 대출은 18조 7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2009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대기업 대출이 10조 넘게 차지를 했는데요.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줄이 막혔고 이에 따라 은행에 손을 벌렸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사실 어렵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고요. 당연히 금리는 좀 떨어지니까 일단은 대출을 해보자 이런 수요가 많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코로나19 관련된 영향으로 대출 수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은행에게 이 시의적절한 대출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면채권까지 언급을 하면서 적극적인 대출을 장려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저도 아침에 오늘 출근하기 전에 은행을 잠깐 들르고 왔었는데 이 대출을 신청하려는 이용객들로 은행 창구가 엄청 북적이고 있더라고요. 사실 오전에 별로 그 시간대는 고객들이 별로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대출을 좀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전 금융권이 6개월 이상 만기 연장을 정부가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아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매출은 좀 줄었고 조그만 사업을 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출은 좀 줄었고 당장은 당장 망할 건 아닌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대출을 좀 받아놓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경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본격적인 코로나19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얘기를 좀 볼 텐데요. 먼저 신혜원 반장, 사흘째 추가 확진자 수가 50명 안팎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죠. 네, 국내 코로나19 관련 현황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384명입니다. 전날보다 53명이 늘었고요. 다만 사망자도 꽤 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오늘까지의 국내 누적 사망자 수 꼭 200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지역별로도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확진자 숫자별로 이렇게 원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원그래프가 없는 지역들이 꽤 많이 보이는 상황이죠. 이 확진자가 발생한 7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이 11명, 경기가 5명, 대구 9명, 경기가 6명, 대구 9명 등입니다. 예, 그렇군요. 해외 유입 사례가 여전히 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 24명, 그러니까 45%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해외 유입 사례였는데요. 이 중에서 14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이 됐고 남은 10명은 무증상 입국한 뒤에 뒤늦게 지역사회에서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이 누적 해외 유입 환자는 총 832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성적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면서도 또 다른 유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좀 우려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틀의 기간 동안은 아무 증상 없이도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그런 특징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유행보다도 곧 다가올 수 있는 또 다른 유행이라든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신 반장이 중간에 이제 자리를 나갔고요. 자리에 김정기 고려대 약대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김정기 교수님은 과기정통부의 신변종 감염병 대응 자문위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금 3일 전, 그다음에 그제 47명이었고요. 어제,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된 확진자, 추가 확진자는 53명입니다. 50명 내외로 안정화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진정세다, 확실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뭐 과거에 한 100명 선을 유지하다가 지금 50명 선으로 크게 떨어진 거는 맞습니다. 근데 예. 과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오프라인 개학을 할 수 있느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요걸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도 전문가들도 그렇고 보건당국도 그렇고 아직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개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안정돼 있는 경향성을 보이는 건 맞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도 우리가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당분간은 좀, 과거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과거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어느 정도는 좀 완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어떤 방식으로 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우리나라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방역 대책을 수행을 했을 경우에는 과거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이전 상황으로 충분히 돌릴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장기화하면 물론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경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화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심할 것 같고요. 좀 무리가 있더라도 단기 내에 강력한 방역 대책을 시행을 해서 과거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이전으로 하루빨리 돌리는 게 관건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권준욱 방역대책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유행의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전에 1918년에 스페인 독감에 보면 2차 유행 때가 더 피해가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럴 가능성들은 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킨 거고요. 예. 지금 코로나도 이제 인플루엔자도 RNA 바이러스고 코로나도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RNA를 유전자로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은 변이를 굉장히 빨리 일으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 2번의 유행이 있었거든요. 2번째 더 큰 피해를 일으켰던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예.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이 돌연 변이에 대한 분석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안정세, 전 세계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다음에 다시 변이주가 나타나면서 재유행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비하려면 일단 지금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는 좀 안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위험이 많은데요. 2차 유행에 대비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방역, 뭐 생활 방역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그건 계속 돼야 된다는 얘기군요.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대응책은 백신을 개발하는 게 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최소 1년, 아무리 빨라도 1년 정도는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현재 상태를 어느 정도는 끌고 가야지만 앞으로 대유행을 다시 일으켰을 때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뭐 한 달 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월 19일 이후로 보면 이제 한 40일 전이 될 것이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한 달 전 정도가 될 텐데, 한 달 전 세계와 비슷하면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지금 미국이 예를 들어서 저런 모습을 보일지는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보면 지금 백신 말씀하셨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백신은 1년에서 1년 반 걸린다고 했고요. 그렇게 따지면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가 될 텐데,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경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거리 두기와
교류를 최소화시키는 이런 게 돼야 된다는 얘기로 봐야 됩니까? 아마도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일정 부분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적어도 외수적인 면은 한동안 어려운 상황은 갈 거라고 보고요. 적어도 우리나라가 이런 경제적인 피해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소화하려면 내수를 활성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물론 제가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방역 대책을 세워서 조기에 과거로 돌려야지만 내수가 활성화되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경제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좀 암울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한 달여간 저희가 봐오고 겪은 것 자체가 좀 과거에 없었던 이른바 미중의 것들이어서 일단은 가장 비관적인 상태를 놓고 대비를 해야 그 안에서 희망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더 살펴보죠. 일단 정부는 앞서 이제 교수님도 얘기를 했는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했죠. 뭐 학원과 교습소에도 좀 문을 일단 닫아라 행정명령을 내렸다고요. 네, 이 정부는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기존 종교 또 실내체육, 유흥시설에 내려진 것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강사와 학생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의 시에 이 학생 간 간격은 최소 1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이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서 관리해야 하고요. 하루에 2번 이상 소독 또 환기를 해야 합니다. 예, 내일부터 사실 온라인 개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상 처음 하는 일이어서 과연 준비가 잘 돼 있느냐,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좀 잘 돼야 될 거고요. 사실 온라인 개학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중간고사는 지필고사로 직접 오프라인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 부분까지도 일단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투표도 얘기를 해볼게요. 방역 당국이 저희도 이제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자가격리자들은 대체 어떻게 투표하느냐, 참정권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라는 걸 지적을 했었는데 방역 당국이 자가격리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네, 뭐 온라인 개학만큼이나 이번 상황 역시 뭐 초유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대본은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하는 기간 중에 선거를 치르는 것은 국내 첫 번째 사례다. 이 자가격리자에게도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자가격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표 과정 중에 추가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그 안전장치를 어떻게 갖출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선관위와 정부 간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방침 중에 좀 얘기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이 선거일 당일에요. 일정 시간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그러니까 임시 외출이 가능하게 해서 그때 투표를 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존 투표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그 사이 말고 별도의 투표 시간대를 마련하는 방안, 그리고 자가격리 장소와 투표소로 오가는 별도의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방안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확진자의 경우에는 거소투표를 이미 신청을 했다면 거소투표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설치가 된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만약에 투표 시간을 바꿔서 오후 6시까지가 투표 시간인데 그 이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개표 시간도 늦어지고 결과를 아는 시간도 좀 늦어질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일단은 확정된 방안은 아니고요. 예. 네, 아예 별도의 투표소를 또 설치가 할 수가 있겠죠. 같은 시간대에.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지 좀 정부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방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좀 여쭤보면 물론 방역을 위해서는 자가격리된 자들은 계속 격리돼 있도록 하는 게 맞겠지만 참정권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어서요. 정부가 여기에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자가격리자의 투표소를 분리한다든가 시간을 분리한다든가 또는 거리나 여러 장비들, 예를 들어 비닐장갑 같은 거요. 그러면 좀 많이 대책이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건 아무도 완벽하게 어떤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예. 그 자가격리자들이 모두 확진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중에는 확진이 안 되고 감염이 안 된 사람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돼 있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들 간의 교차 감염 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예, 지금 자가격리돼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실은 확진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단
격리해서 지켜보자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투표를 못하게 하면 참정권을 좀 많이 침해받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여서. 글쎄요, 이제 헌법에 보장돼 있는 기본권 중에 물론 참정권 소중한 권리입니다. 근데 예. 그거 이외에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많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일정 부분 사회 거리두기를 하면서 침해받는 부분도 있고, 뭐 사회적 경제적 자유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뭐 사생활 비밀과 보장에 대한 자유도 일정 부분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CCTV를 활용을 한다든가 카드 예. 사용 내역을 활용을 한다든가 해서 동선을 파악하는 것도 저는 일종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왜 유독 참정권만 두드러지게 보장을 해주려고 하느냐, 이 부분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안전하게 하는 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격리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게 낫겠지만 답은 저런 부분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위험 요소가 과연 대체 얼마만이냐. 만약 위험 요소가 크다면 계속 격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위험 요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러면서 그 값을 이제 경중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요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또 강행하는 쪽에서는 우리는 뭐 7대 예방 수칙을 준수한다. 마치 그게 어떤 그 감염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어떤 면죄부를 주듯이 예. 이렇게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 우리는 2m 간격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 비치하고 여러 가지 준수를 했다. 그러니까 강행하겠다라는 입장과 또 마찬가지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참정권을 위해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면 이거는 교차 감염이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에 의해서 서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예. 기본을 지켜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일단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방역이 일단 먼저다라는 거고요. 정부는 그 중간에 지금 최적의 방안을 일단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자가격리 얘기도 계속 나왔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현재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는데 전자밴드 같은 걸 통해서 자가격리자들이 이탈하는 걸 원천적으로 막아보겠다라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현재 있는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총리께서 주관하신 어떤 회의, 대책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결론은 안 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손목 팔찌를 착용하는 거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착용을 해서 이탈자를 막자라는 얘기인데, 그럼 어떤 비율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한 4만 명 정도가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며칠이 지나면 한 10만 명까지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현재까지 뭐 176명 정도, 한 200명 안쪽으로 이탈자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비율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어떤 변수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과연 며칠 후에 10만 명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는 의문점이 있고요. 예. 그런 것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손목 파츠를 도입을 하는 것도 저는 일정 부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인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권을 계속 침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인권이 중요하냐, 국민의 안전 또는 안위가 중요하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인권 문제가 논란이 됐던 거는 비단 지금 손목 팔찌뿐만 아니라 과거에 공항에서 우리 지문 채취하는 거하고 엑스레이 통과하는 것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은 일상생활처럼 통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런 손목 팔찌를 계속하자는 얘기라 한시적으로 예. 도입을 하자는 거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방역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 입장은 방역에 초점을 두고, 아무래도 이제 의사고 계속 이제 감염병 대응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대응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일단 방역에 최우선을 둔 거고요. 의사는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약학대학 교수님이시고요. 예. 감염병 대응 자문위원회 계시기 때문에 이 감염병 대응이 일단 우선시돼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근데 또 많은 분들은 참정권이나
예를 들어서 인권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적절한 답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회의 또 원칙의 부분일 수 있어서 그런 주장도 있고 정부가 그 부분을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른 얘기를 또 해보면 어제 이제 신반장이 발제를 했었죠. 강남의 한 유흥업소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업소에 종업원도 많이 있었고 또 찾아간 손님들도 좀 있기 때문에 집단 감염 위험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서울시가 시내 유흥업소에 대해서 대규모로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죠. 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강도 방침인데요. 유흥업소 그러니까 룸사롱이나 클럽, 홀라텍에 대해서 오늘부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19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라라는 의미인데요. 그동안 시내 2천여 개가 넘는 업소를 현장 점검을 해왔고 그중에 80%는 이미 휴업, 그리고 나머지 420여 개의 업소가 영업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영업장에서 밀접 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역 수칙을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일부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행동은 자제해야 마땅합니다. 이번 강남 유흥업소와 관련한 확진자가 발생한 사건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박원순 시장은 이례적으로 확진 환자가 나온 강남 유흥업소의 업체명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도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해당 업소 근무 시간은 정상 발생일 1일 전에 해당되지 않아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가능한 한 공개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해당 업소명이 크크 트렌드라는 것을 지금 공개하는 바입니다. 예, 크크라고 읽는군요. 원래 이렇게 키읔 있을 때. 예, 유흥업소 지원의 직원들의 접촉자 숫자도 나왔지요? 네, 현재 파악된 해당 유흥업소 직원 A씨의 접촉자는 모두 118명입니다. 이들은 전원 자가격리에 들어갔고요.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를 마친 18명은 현재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A씨는 보이그룹 출신 가수 윤학 씨와 접촉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윤학 씨는 일본에서 지난달 24일 귀국했고 26일 A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네, 또 이 A씨는 최초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진술을 하면서 이 최초 공개된 동선에는 유흥업소가 빠졌습니다. 역학조사 전에 공개하는 이 최초의 동선은 진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이 접촉자 동선 파악의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인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또 해당 업소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나온 뒤에도 그리고 지난달 말에 민원 신고까지 받았지만 한동안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강력하게 경고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다음에 거짓 진술을 한 사람은 이게 은폐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교회 예배도 위험하지만 클럽도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일부 클럽들이 계속 문을 열어서 가장 위험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유흥업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님, 사실 유흥업소도 그 안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밀폐된 장소,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룸사롱 같은 그런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예.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행위라든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동전 노래방에서 소규모 예. 집단 감염이 일어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밀폐된 공간의 위험성은 누구보다도 다 잘 아는 게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특히 환기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종업원들이 계속 여러 방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예. 교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공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에서는 이런 클럽이나 유흥주점 2천여 개를 계속 점검을 해왔는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400여 곳에 대해서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황을 볼 텐데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이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미국 내 피해 확산의 책임을 WHO, 세계보건기구로
보건기구에 물었습니다. WHO에 미국이 제일 지원금을 많이 내는데 WHO가 중국 편인 것 같다. 앞으로 지원금을 내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있죠. 사실은 사태 초기에, 그러니까 지난 1월에 미국 내에서 고위 관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을 가져올 수 있고 상당수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혁 반장 발제로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은 하루 사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1,700여 명이 늘어 코로나19로 숨진 미국인 13,000명에 달합니다. 확진 환자도 40만 명에 가까워졌는데요. 이 미국 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뉴욕주의 경우에도 다소 주춤했던 사망자 증가세가 다시 또 빨라지면서 미국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The bad news is 5,489 New Yorkers have lost their lives to this virus. That is up from 4,758. That is the largest single day increase. That's 731 people who we lost. Behind every one of those numbers is an individual, is a family, is a mother, is a father, is a sister, is a brother. So a lot of pain. 다만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입원 건수를 보면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이 확산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소위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뉴욕 시장의 입장은 또 다른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건 시기상조다. 나는 100% 확신이 될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뉴욕시의 사망자 3,200여 명인데요. AP통신은 2001년 9.11 테러 당시 희생자의 숫자를 넘어섰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뉴욕시에서만 2,753명이 숨진 것을 포함해 2,977명이 9.11 테러로 숨진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미국의 상황을 예견한 경고가 이미 지난 1월 말 백악관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피터 나바로 뉴욕 제조업 정책국장이 작성한 메모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월 말 작성한 메모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50만 명 이상이 숨질 수 있다라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요, 최대 1억 명이 감염되고 미국 내에서 1억 명이 감염이 되고 최대 120만 명이 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더 큰 경고를 합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한두 달 전부터 백악관 내에서는 이렇게 경고가 나왔지만 자, 이를 무시했다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말합니다. Well, the cases really didn't build up for a while, but you have to understand, I'm a cheerleader for this country. I don't want to create havoc and shock and everything else, but I'm not going to go out and start screaming, this could happen, this could happen. So, again, as president, I think a president has to be a cheerleader for their country. 자, 그러니까 이 나바로 국장의 메모, 이 경고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이 설령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예측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을 치열업해야 할 대통령이 이를 알리는 건 오히려 더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나바로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한데요. 자, 그리고 권력자 옆에는 늘 그를 감시하고 조언하는 감시견, 와치독이 필요합니다. 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병원에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등 의료물자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강조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 감찰관이 보호장비 등이 부족하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자 그를 향해 왜 보고서를 내기 전에 책임을 질 사람에게 이 얘기하지 않았냐, 가짜 서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 8년간 일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신종플루 사태 때도 왜 이런 보고서를 내지 않았는가라며 되묻기도 했는데요. 즉 전 정부와 달리 왜 나한테만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2,67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 정책을 집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는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 팬데믹 대응 투명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자, 여기에 행정부 감찰관들이 구성이 되는데, 자, 그리고 여기에 글렌 파인 국방부 감찰관이 감찰관 대행이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돌연 이 파인 대행을 부감찰관으로 발령을 냅니다.
자, 감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건데요. 그동안 파인대행이 야당으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던 인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에게 이 같은 감시관 역할을 맡기기가 부담스러웠던 것 아니냐라는 해석 나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후임으로 측근을 지명을 했고요. 자, 그러자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자신의 충성파를 보내 자금 집행 감독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내에서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거세자 트럼프 대통령 그 화풀이를 할 대상을 바깥에서 찾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세계보건기구입니다. WHO는 발병 초기 이 국경 봉쇄는 질병 유입과 상관이 없다며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에 부정적이었죠.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는 나눈 WHO의 조언을 거부했다. 왜 WHO는 우리에게 잘못된 공고를 했을까라고 물으며 WHO가 소위 미국을 망쳐버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WHO를 향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 소위 보복을 하겠다라는 뜻을 이렇게 내비칩니다. The WHO, that'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ceives vast amounts of money from the United States, and we pay for a majority, or biggest portion of their money. We're going to put a hold on money spent to the WHO. We're going to put a very powerful hold on it, and we're going to see. 자, 그러니까 WHO의 가장 큰 자금원은 미국인데 정작 WHO는 너무 중국 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인 가운데 실제 이 미국이 자금 지원을 보류할 경우에 역시 이 미국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당장 중단한다는 게 아니라 WHO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지 들여다본다는 것을 의미했다며 다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예, 사실 세계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가 좀 진정을 보이고 종식이 돼야 우리도 확실하게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확산 속도가 빨라서 이제 정점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140만 명을 넘었죠, 전 세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140만 명을 넘었고요. 8만 명 넘게 숨졌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안타깝지만 참 외국 상황도 좀 심각한 상황인데 미국이 지금 확진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40만 명에 지금 육박을 했고요. 원래 그 뒤를 이제 유럽 국가들이 잇고 있는데 원래 이탈리아가 좀 가장 많았는데 이 스페인이 최근 확진 환자가 급증을 하면서 14만 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13만 5천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망자 수치를 보면 이탈리아가 현재 17,000여 명이 숨진 상황이고요. 스페인은 14,000여 명, 미국이 13,0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은 확진자 증가 속도가 정점에 달했다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다시 사망자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모양새입니다. 뉴욕주의 경우에 하루 사망자 숫자로는 가장 많은 730여 명이 숨지면서 현재까지 5,500여 명이 숨진 걸로 집계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뉴욕타임즈도 터널의 끝에서 불빛을 찾으려는 뉴욕주의 희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다만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곡선이 좀 평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확산세가 둔화되는 신호로 보인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뉴욕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심각한 뉴저지에서도 230명이 넘는 하루 최다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이 머피 주지사는 또한 사망자는 늘었지만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하는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교수님께 좀 여쭤보면 미국에서 이제 지금 상당히 사망자, 확진자 증가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커브의 기울기죠. 기울기가 이제 정점에서 계속 조금 꺾여서, 그러니까 증가하는 추세가 조금 꺾여서 정점이라는 얘기도 미국 내에서 나오는데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지금 공식적인 미국의 확진자 통계가 정확한 실제 수치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바로는 미국 내에서의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 확진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초기에 적절하게 감염된 경증인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후가
급변하면서 중증으로 바뀌어서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미국이 안정화 단계로 간다라고 정점을 도달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도 주별로 이제 방역 대책들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뉴욕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사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주에서는 뭐 검사를 만약 진단 키트가 없어서도 그렇고요. 좀 늦게 했다면 이 사회 전반에는 숫자가 확진은 안 됐지만 감염자가 많이 퍼져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점 얘기는 이르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언제든지 예후가 이제 감염돼 있는 사람 중에 무증상도 상당히 많을 거고 예. 경증인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무증상이나 경증인 경우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감염자는 훨씬 많을 것 같고 나중에 예후가 갑자기 안 좋아지게 되면서 중증으로 변하거나 사망하는 케이스가 계속 나올 거다. 한동안 확산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게 마스크거든요. 근데 예.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스크를 안 쓰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확진세가 크게 증가한 거고요. 앞으로도 진행이 될 건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일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쓰는 쪽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CDC에서도 마스크는 불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입장을 바꿨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일본 사례도 저희가 조금 이따 다뤄볼 텐데 일본에서 보면 확진 검사를 그러니까 진단 검사를 안 하면 계속 그러니까 감염자가 지역 사회에 퍼지고 그 중에 중증 환자들이 나오면서 병원 시스템에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사실은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사례 악순환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미국의 몇몇 주들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초기 단계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지 않는 감염자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뭐 뉴욕주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 뉴욕주 이외의 다른 주에서도 실제로 감염자가 상당히 많을 거로 보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실제로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빈번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은 이게 언제 물론 지금 저도 뭐 CNN 같은 데도 나오는 거 보면 미국 내 전문가들도 잘 모르긴 합니다. 미국은 언제 둔화될까요?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파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로 전파를 일으키는 요인은 비말이고요. 그 비말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우리 보건당국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리고 국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면서 안정화 단계에 이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도 마스크를 쓰고 접촉한 사람도 마스크를 쓰게 되면 비말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비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접촉한 사람도 그 비말로부터 또 차단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하나가 몸에 들어왔다고 해서 증식을 하면서 증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일정 숫자가 들어와야지만 감염을 일으켜서 증상을 일으키거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면역 시스템이 그 일부의 바이러스를 없애버립니다. 근데 그 숫자가 넘어서게 되면 실제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스크를 하루빨리 사용을 하면서 요 확산되는 경향성을 빨리 줄여야지만 미국에서는 안정화 단계로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가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정책을 중간에 바뀌었지요. 왜 그러냐면 집단 면역 그러니까 봉쇄 정책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바꿨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보리스 존슨 총리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었고요. 지금 총리실에서 보리스 총리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었죠. 네, 뭐 사흘째 지금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좀 위독한 상황이다 뭐 이런 억측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총리실 대변인이 화상 브리핑을 통해서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간밤에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뭐 폐렴 증상도 없고 산소 치료 외에 다른 도움 없이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산소호흡기 부착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를 했고요. 일단 영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신의 총리가 좀 치료를 받고 있고 위중하다고 하니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플레이 포 보리스 같은 해시태그를 붙여서 존슨 총리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빨리 쾌유가 돼서 됐으면 좋겠고요. 중증 상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 일국의 총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중환자실까지 갔기 때문에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성문 헌법이 아니라 이 불문 헌법 국가이기 때문에 이 권력 승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 체계와 관련해서 내각 내 혼선이나 또 이 주요 결정을 둘러싸고 입지를 넓히려는 이 장관들 간의 갈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지금 있는데요. 자, 과거 윈스턴 처칠 총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당시 이게 비밀에 붙여졌고 내각 장관들도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처칠 총리는 2달 후에 건강을 회복한 다음 이 정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존슨 총리의 이 대행은 도미닉 라브 이 외무장관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면 리시 수낙 재무장관이 역할을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예, 일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만일의 사태,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후임, 그러니까 역할을 대행할 사람도 정했다고요? 네, 아베 총리가 어제 일본 내 긴급 사태를 선언하면서 직접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만약의 상황을 가정해서 아베 총리도 이 영국의 보리스 총리처럼 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가 직접 답변을 했는데 우선은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되도록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생활 리듬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도 만약에 자신이 의식이 없게 돼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면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아베 총리는 어제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선언을 했는데요. 다만 그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아 좀 반쪽 시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의 판단이 좀 엇갈리기 때문인데요. 이 긴급 사태에 따르면 업종의 종류에 따라서 휴업을 요청하거나 강제하는 등의 범위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 도쿄도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클럽은 물론이고 이발소나 백화점 등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용시설에 대해 휴업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다른데요. 이 기업의 움직임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그 범위를 좁힐 것을 좀 요구를 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맞서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일단 아베 총리가 긴급 사태는 선언을 했지만 곧바로 휴업 공고 대상을 공포하는 작업이 좀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이제 긴급사태 선언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원래 지난주만 하더라도 외신들에서는 일본의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오는 것이 미스테리다. 감추는 것이냐 아니면 뭔가 일본은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는데 불과 열흘도 안 돼서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적었다는 것이 됐는데요.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의 방역 대책도 역시 지금까지 보면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라고 하는 어떤 행사 때문에 실제로 방역에 소홀히 했고요. 일정 부분 제 개인적으로는 일부러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 당연히 올림픽이 미뤄질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연기를 하는 순간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 이걸 반증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역시 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감염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죠. 고석승 반장 한번 일본의 현황을 짚어볼까요? 네, 현재까지 일본의 누적 확진 환자는 이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타고 있던 이들을 포함해서 5,200여 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사흘 연속 300명대였다가 지난 6일 잠깐 200명대로 줄었지만 어제 다시 300명대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현재 109명입니다.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은 도쿄도인데요. 1,200여 명입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속도라면 2주 후에 10,000명, 한 달 뒤에는 8만 명이 감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인 접촉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이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일본 경제가 전후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돈으로 1,200조 원 규모의 경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앞서 우리나라에서 활용이 됐던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진단 검사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감염 초기에 일본 정부는 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의사의 진찰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 확산 속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통해서 검사를 대량으로 실시해서 확산을 좀 효과적으로 막았다라는 평가가 나오자 좀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드라이브스루는 사실 서구에서도 서방 국가들에서도 상당히 앞서간 창의적인 검사 방식이다. 왜냐하면 초기에 그런 저희도 우려가 많이 있었잖아요. 검사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감염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한 방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굉장히 유효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방식 자체가 굳이 뭐 아베 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사의 진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체 채취만 하는 단계거든요. 왜냐하면 검체 채취를 하면서 교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적체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사가 진찰을 한다고 해서 무증상 감염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체를 채취해서 유전자를 봐야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검체 채취만 하는 단계고요. 그렇죠. 그 뒤에 그 시료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보건 인력이 PCR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의사의 진찰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일본의 주장은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판정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도 사실 이해를 잘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네. 일단 그거는 분석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의사가 눈으로 봐서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자체가 무증상 감염도 많고요. 경미한 증상도 많고 다른 호흡기 질환하고도 그렇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찰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진찰로 하면 실제로 이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폐에 폐렴이 들어왔는지를 보는 건데 그 폐렴도 이게 코로나19에 의한 건지 세균성인지 기타 다른 바이러스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진단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예, 진단 검사 핵심인데 아직은 잘 일본의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중국 얘기인데요.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얘기가 됐죠. 중국 우한이 76일 만에 일단 봉쇄를 해제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를 기점으로 해서요. 우한에서 우한시 바깥으로 나가는 교통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해제 첫날인 오늘 열차를 이용해서 우한을 떠난 사람만 5만 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한에서 출발이 예정된 항공기도 131편이었다고 합니다. 우한시 측은 이 봉쇄가 풀렸다고 해서 통제나 경보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라면서 우한을 떠나야 하거나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 시민들을 빼고는 외출을 삼가해야 한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우한을 떠나는 사람들, 뭐 기차를 타고 또는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도 바로 올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처음에 봉쇄를 우한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 처음부터 가장 막았잖아요. 네. 사실 일단 우한은 봉쇄 해제는 됐지만 우한 공항은 국제선 노선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한국으로 오는 직항 노선 자체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국내로 바로 입국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한에 있던 사람들이 중국 내의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해서 그 현지 공항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방법은 가능한데요. 자, 물론 이때도 다른 도시 공항들이 우한에서 온 사람들을 곧바로 해외로 가는 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허락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중국 당국의 뭐 지침은 나오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만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내에서 2주 자가 격리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이걸 따라야 합니다. 예, 우한에서 경제 활동을 하던 그러니까 원래 중국 국민 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민도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또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의 이동은 자유롭게 됩니까? 일단 뭐 국내에서 다시 우한으로 가는 거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가는 건 사실상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현지에 뭐 우한 내에 머물고 있었던 한국인이나 외국인들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베이성은 우한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뭐 슈퍼마켓, 뭐 사물 등이 있는 건물에 출입을 하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예. 건강 코드가 정상을 뜻하는 녹색이 떠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후보 일성은 외국인들에게는 이 건강 코드 접근 자체를 허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또 우한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건강 코드가 발급이 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 호텔에 투숙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 중국 우한 내에서 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일단 교수님께 좀 여쭤보면 중국 우한이 봉쇄를 풀었다는 건 우한 내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됐다 이런 중국 정부의 판단이겠죠? 글쎄요, 저도 이제 과연 중국에서 예. 감염자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건가라는 거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초기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예. 확진자 통계를 숨기고 있다라는 그런 가설이 굉장히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8만 명이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줄면서 확진자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떤 그 전파가 이루어질 때에는 그렇게 급격하게 갑자기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 한동안 일정한 경사면을 그리면서 떨어지기 마련인데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중국에서 더 이상 감염자가 안 나오고 있는 건가, 굉장히 소규모로 나오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고요. 초기부터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었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그렇게 갑자기 멈추지 않거든요, 전파를. 그래서 지금도 한 계속 이제 전파는 진행되고 있을 거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한참 정점에 도달할 때보다는 예. 굉장히 적긴 하지만 아직도 감염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8만 명까지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된다. 그런데 어쨌든 중국이 발표한 통계는 그런데요.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 통계를 넣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뒤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정치부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특집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내일 같은 시각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